요인, 변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인은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구성 개념, 구성 차원, 팩터, 컨스트럭트, 잠재 변수로 일컬어지기도 하죠. PGB가 있습니다. 예, 그 파라슈르만, 제이탐을 베리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측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척도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브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컬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 공감성의 이 5가지 요인을 만들어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유형성, 신뢰성, 확실성, 대응성, 공감성 이 5가지가 각각이 전부 다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서 만든 개념인 우리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PGB의 서브컬을 이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 산업에 맞게끔 서비스 품질 요소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요인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얘기했던 5가지 말고도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끔 음식 요인, 종업원 요인, 위생 요인, 시설 요인 등 이렇게 해서 요인을 만들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요인, 즉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그 항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인에는요, 이러한 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변수의 조건이 되려면은요, 일단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연구자의 관심, 또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도 이 변수의 조건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요인과 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측정 불가능한 요인, 즉 구성 개념을요, 측정 가능한 변수, 즉 측정 항목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요인이다. 만약 음식 요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우리가 변수 항목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음식 요인에 적절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본다면요, 우리가 음식의 맛, 음식의 양, 음식의 질, 음식의 가격 뭐 이 정도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측정을 문항을 만든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식의 맛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양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질은 적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음식의 맛은 뭐 끝내줍니까? 또는 음식의 맛은 참을만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응답자에 대한 그 응답이 정도가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항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문항의 표현은 중립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가설이라고 한다면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감정적인 진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 가설들은요, 우리가 모아서 도형화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연구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2개의 그 연구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과거에 연구를 했던 연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용 서비스 품질 첫 번째 모형을 보시면 우리가 그 미용 서비스 품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서비스 환경, 응대 기술, 디자인의 능력, 관계 관리, 고객 신뢰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봤던 파라슈르만 제이탐을 베리의 우리 서비스 품질 요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파라슈르만 제이탐을 베리가 만든, 즉 PGB가 만든 서비스 품질 요인은요, 이상에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범용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품질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미용 서비스 또는 미용 산업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이 척도를 개발을
해서 요인을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서비스 가치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 가치가 제2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 만족이 제2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설이고요. 이 가설을 이런 도식화해서 만들면 우리가 그 연구 모형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단골 고객 여부 해가지고 이렇게 찔러 넣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조절 변수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립 변수고, 여기가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가운데 서비스 가치나 고객 만족은 매개 변수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옆에 있는 이 연구 모형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LMX라는 거 하면은요, 우리가 그 리더 멤버십 익스체인지라고 얘기를 해서 인사 관리 쪽에서 리더와 멤버 간의 교환의 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직무 만족, 조직 무르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각된 조직 지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찔러 넣었죠. 밑에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한 조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절 요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총합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총합 척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요인의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그 요인에 따른 측정 문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인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요인을 측정 가능한, 그 측정 변수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음식의 맛, 양, 질, 뭐 음식의 가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측정 문항을 갖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나 이런 그 응답자들한테 설문을 돌릴 때 음식의 맛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양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질은 적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응답자들이 우리가 그 등간 척도로 한다면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응답자가 응답을 음식의 맛을 우리가 4로 하고 음식의 양을 3으로 응답을 하고 음식의 질을 5로 응답을 했다면 우리가 이 세 개를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12가 되겠죠. 12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중치가 없이 동일하게 이 세 개로 산술 평균을 한다면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가 나오겠는데요. 요 4가 바로 음식 요인의 그 측정 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4를요, 우리가 총합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뭐 summated scale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요인의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요인의 값들은요, 총합 척도의 값은 어떤 계량적 분석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인의 어떤 상관 분석이나 요인의 인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총합 척도 값으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논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는 이러한 이 표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냐면은 요인에 대한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인들 간의 또 가설의 방향에 맞게끔 그러한 그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예비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요인의 이제 그 기준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타당성. 그래서 판별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표를 나타내는데 요때 나타내는 이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상관 분석을 할 때 이 가격의 신뢰성, 뭐 제품 다양성 이런 요인의 값들이 되겠죠. 이런 요인의 값들은 전부 다 총합 척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측정과 목적. 자, 우리는 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측정을 하려고 할까요?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가설에 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측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그 회귀 분석, 경로 분석, 공분석, 구조 분석 이 세 가지를 보통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할 때보다 경로 분석할 때보다는 공분산 구조 분석이 약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수준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하면은요. 우리가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우리가 하나, 종속 변수가 하나일 때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예, 독립 변수가 여러 개, 그다음 종속 변수가 한 개 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이나 우리가 독립 변수가 한 개든 여러 개든 간에 종속 변수는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이제 한 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오차항 분산에 대한 그 관리 수준이 요인 수준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오차항이 있거든요. 이 오차항은 우리가 요인 수준 내에서 우리가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연구 모형이 있죠. 앞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지나가는 매개 변수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들은요, 회귀 분석을 활용을 만약에 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여러 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품질이 또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번 벌써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설에 따라서 하는 건데, 자, 서비스 가치가 고객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하죠. 그리고 세 번쯤 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치가 제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번 또 할 수 있겠고, 또 고객 만족이 제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한 번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오죠. 근데 만약에 이걸 경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는 SPSS를 활용을 했지만 경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뭐 에이모스나 리즈렐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모형을 그려놓고 한 번만에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오차항의 분산을 갖다가 요인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공분산 구조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공분산 구조 분석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공분산 구조 분석은요, 요인의 수준에서 오차항의 어떤 분산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요인에 들어가 있는 측정 문항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 문항, 즉 변수 수준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인 분석이나 경로 분석보다 좀 더 세밀하게 따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적합성 수준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를 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과관계 분석의 측정의 목적은요, 예, X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일단은 유의성 검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유의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유의하다면 영향력의 방향, 이것이 이제 뭐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또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영향력의 크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우리가 회귀계수 또는 우리가 뭐 회귀계수는 뭐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있고 비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일단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표준화시킨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회귀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각각의 이 선들에 있어서 여기 뭐 가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각각의 전부 다 돼서 이 채택이 되냐, 그 다음에 뭐 채택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유의성 검정을 얘기할 수 있겠고, 영향력의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중요도에 대한 앞에 있는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의 순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설문 도구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문 도구는요, 약간의 좀 가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목적에 따라, 연구의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문 도구의 그 내용과 질문의 수위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 이론을 나의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요. 벤치마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자, 기존에 있던 그 연구자들이 사용한 뭐 주작적 정의를 뭐 참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그 설문 도구, 그 조작적 정의와 함께 설문 도구도 갖고 와서 그 설문 도구를 갖다가 자기 연구에 맞게 뭐 변형을 시킨다든지 차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존 연구의 어떤 그 설문 도구를 변형시켜서 뭐 차용하는 방법들은요. 설문 문항의 어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기존에 있던 연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경우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그 연구들, 그 어떤 설문 도구 이런 것들을 차용해 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척도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혀 새로운 연구라고 한다면 이 타당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철저한 탐색적 조사가 요구가 됩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비조사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현장에 가서 전문가나 관련자,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인과 변수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집된 그 요인과 변수들은 이제 우리가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가설문지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문지는 바로 본설문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프리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비조사에서 작성된 가설문지를 가지고 실제로 설문조사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 문항들을 제거를 하고요. 이제 본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본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본조사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비조사와 사전조사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사전조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잘된 이 사전조사를 통해서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 즉 예비적인 결과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구성 개념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개념은 우리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특정 연구나 이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음식 그러면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뭐 먹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학교 식당에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때 우리가 음식 요인 그러면은 그때 음식 요인은 학교 식당에서 판매가 되는 메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때 이 정의는 우리가 명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정의의 종류에서 명목적 정의, 주작적 정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성 개념을 정의를 내리는 것,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학교 식당에서 판매가 되는 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명목적 정의가 되겠고요. 조작적 정의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요인들, 즉 구성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박스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시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제품의 다양성, 뭐 정보 제공성, 검색 관리, 쇼핑몰 이미지 이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인을 이거 구성 차원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구성 개념, 구성 차원, 뭐 팩터, 컨스트럭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제품 다양성이다라고 한다면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제품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브랜드 및 가격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때의 정의가 바로 명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구성차원, 즉 그 제품 다양성을 우리가 요인을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주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증 분석과 가설 감정 단계를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빈도 분석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비교 분석과 뭐 교차 분석들이 또 사용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의 정화가 이루어지겠는데요. 척도의 정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집중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그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인 간의 판별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의 어떤 제고를 위해서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인과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로 분석과 공분석 구조 분석을 활용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절 회귀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매개 회귀 분석도 이 분석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으로부터 나온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또 매우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증 분석과 가설 감정 단계에서 나오는, 논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보면 이제 인갑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는 뭐 성별, 또는 학력, 나이, 직업, 기타 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인구 통계학적 분석 기법들은 이제 뭐 빈도 분석으로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그 평균 비교 분석, 또 T감정이나 아노바 같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교차 분석도 추가적으로 연구에 필요하다면 또 수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척도의 정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척도의 정화라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이제 지고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도의 정화를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척도의 정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바로 뭐 그 논밭에 있는 이렇게 벼베기를 해서 거기 있는 그 쌀을 털어서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뭐 탈곡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추수 과정을 거쳐서 탈곡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도정도에서 우리가 깨끗한 돌도 고르고, 그래서 깨끗한 쌀만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척도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그렇게 이제 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척도의 정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정 문항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이 탐색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한 예시, 지금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한 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표 안에 보시면 탐색적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은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인 적재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인 적재치. 그 다음에 크롬바 알파 값은 우리가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 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0.6 이상이면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부조방정식 모형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척도의 정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론적인 모형과 수집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요. 요인별로 또는 전체 확인 요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별 확인 요인 분석이나 전체 확인 요인 분석의 측정 모형 분석이
추가로 수방이 돼야 부저방정식 모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는요, 이거 이 확인 요인 분석을 한 건데, 이 확인 요인 분석이 요인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 표는 요인 분석이긴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한꺼번에 본 요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측정 모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요, 표를 보시면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행렬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가설 제시와 함께 가설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요인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그 이제 이 가설이 이게 채택이 될 것인지 방향이 맞는지를 미리 예측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의 인과관계의 일정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요인들 간의 예측 타당성 또는 기준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시면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는 이제 1이 되겠죠. 상관관계 1이니까 이게 동일하다는 것인데 자기와 또는 뭐 다른 요인들 간에 뭐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런 우리가 이 수치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와 뭐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는 그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 간의 예측 또는 기준 타당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별 타당성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구 모형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표시한 예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저방정식 모형으로 한 예시가 되겠고요. 이 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기준값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기준값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부저방정식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그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저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그 가설 검증을 나타내는 그런 표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을 이걸 이제 표로 지금 나타낸 거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본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일종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하고는 이제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총효과의 어떤 분해 결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총효과를 나타내는 그 표가 되겠고요. 특히 간접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매개 효과도 우리가 그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개 효과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이 바런 케니 방법도 있고요, 소벨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우리가 그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요건 이제 조절 회귀 분석을 활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 효과를 볼 때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부저방정식 모형으로 할 경우에는 다집단 비교, 부저방정식 모형 분석, 즉 멀티 SEM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예시 그림이 다중그룹 비교 분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지원 인식에 따른 다중그룹 비교 분석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조직 지원 인식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경로들 간에 그 가설이 되겠죠. 각각의 가설들이 되겠는데
그 조직 지원 인식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그 그 조직 지원 인식이 낮은 그룹들 간의 경로를 비교를 해서 각각의 경로들 중에 어디가 더 강한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 분석 논문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분석들에 대한 그 종류와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요약을 조금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 여기는 이제 그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도 오죠. 그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은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신뢰도 분석은 이 신뢰도에 관련된 분석인데, 일단은 타당성이 좋으면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 분석, 즉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확인 요인 분석을 하게 되죠. 확인 요인 분석은 이 요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그 탐색적으로 그 측정 문항들을 갖다가 상관관계 높은 관계 묶어나가는 형태인 반해서 확인 요인 분석이나 전체 확인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그 모형이 된 틀이 있습니다. 그 모형이 된 틀과 실제 데이터 간에 얼마만큼 차이가 없이 우리가 그 맞아 떨어지느냐, 이제 그 잘 적합이 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때는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인 요인 분석과 전체 확인 요인 분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 또는 그 기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척도의 정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속으로 이제 그 가설에 따른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플러스가 되는, 약간 좀 그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인 경우에도 좀 더, 이런 논문들이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절 분석이나 매개 분석 등이 추가가 되면은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그 순서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 요인 분석, 전체 확인 요인 분석, 이건 구조방정식 모형일 때 활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이 아닌 경우는 이건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 인과관계 분석, 또는 조절 또는 매개 효과 분석,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는요, 위에 거랑 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신뢰도 분석과 우리가 확인 요인 분석이 좀 빠져 조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전체 확인 요인 분석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우리가 그 설문 도구들을 갖다가 기존 연구에서 찾아가지고 왔을 때 그 설문 도구들이 너무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굳이 뭐 신뢰도 분석이나 우리가 그 탐색적 요인 분석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진 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죠. 인과관계에서 기각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기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의미를 하죠. 근데 그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기각된 요소들, 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불필요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우위 요소, 우리가 매력적 관심 요소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인과적 관계를 갖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각된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그 최소 요소로서 당연적 무관심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독립 변수들은 현재에 영향을 못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각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각된 그 독립 변수들, 기각된 가설들이라고 해서 이게 뭐 과거에도 그랬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위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 채택이 되는 우위 요소일 수도 있지만은, 현재에 와서 그 최소 요소로서 전환이 돼서 그 가설이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서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향력 크기는 중요도나
가중치를 또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도 우리가 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검증에 따른 그 결과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결론과 시사점이 나오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단계인데, 결론과 시사점도 쓰는 이 요령이 있습니다. 처음 몇 줄은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연구가 무엇이다. 그리고 지금 상기를 좀 시켜주고요. 그 다음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을 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가설 검증의 채택과 기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이 나오게 됩니다. 시사점.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마가 되겠죠. 그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시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사점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론적 시사점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좀 구별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 시사점이라는 것은 이제 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연구에서 어떤 이 이론을 갖다가 썼으면, 차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 연구에 그것이 이제 합당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뭐 몇 개 좀, 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몇 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 실무적 시사점은 결과 분석한 그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몇 가지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구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연구의 한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 있어야 되고, 그 연구의 한계는요,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은 것을 쓰시면 안 되고, 처음에 쓰실 때는 한 2개 정도만 쓰시고, 그 논문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그 논문을 내가 투고를 했다. 연구 한계를 뭐 첫째, 둘째, 뭐 한 2개 정도 썼다. 근데 심사하시는 분이 그 심사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뭐 연구라는 것이 뭐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연구에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의 한계로 해서 두시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지적당하는 부분들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쉘터의 역할, 피난처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연구 방향도 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되겠는데, 참고 문헌들은요,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문에서 인용된 부분하고요, 뒤에 참고 문헌 부분은요, 좀 일치가 되고 동일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참고 문헌들은 조금 최신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 논문의 형식은 학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 학회 규정에 따라서 참고 문헌 형식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